한동훈 대표가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예약 판매 시작했는데 벌써 뭐 베스트셀러 1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서점에서 예. 그렇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좀 베스트셀러 되는 이유 이거 그 국민들이 관심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몇 차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조국 흑사를 감히 또 이것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정말 좀 심각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초판을 그때 제 기억에 출판사 대표께서 3,000분가 4,000분가 찍겠다고 하시면서 농담이죠. 5명이서 3,000권에 미달된 건 나눠서 사가야 하신다. 그럽시다. 다들 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엄청 팔렸잖아요. 출간되고 나서 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건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겁니다. 뭐 겸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책이 깔리지도 않았는데 1쇄, 2쇄, 3쇄, 4쇄, 5쇄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시중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뭐 10,000부, 20,000부, 30,000부, 40,000부, 뭐 100,000부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 전 이분들이 지금 뭐에 갈증을 느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책도 지금 내용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어제 오늘 조금 이 사람한테는 부탁해볼 수 있겠다 싶은 사람한테 뭘 한번 해봤냐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출판사에선 금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PDF판 있냐? 나 책이 출간되지도 않았고 뭐 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공유 가능하냐 했더니 자기들도 못 봤다. 보안이 철저한. 네, 그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하는 건 역시 이제 좁게는 지지자 그리고 국민분들의 기대가 섞인 거 아닌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책을 내용을 보고 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치 이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대치를 듭니다. 반영했다. 뭐 혹시라도 뭐 들으신 뭐 일부 내용이라도 뭐 이런 것도 없으시겠네요. 그럼.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야 그럼 뭐라도 줄 수 있는 거 줘봐라. 보도 자료는 있네 하면서 보도 자료 받았는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제가 살짝 깔때기를 대보자면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여의도 정치권에 뭐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 때문에 발을 디뎠었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불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어서 되게 좀 고민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무슨 말 했는지도 총선 기간 내내도 읽고 보고 또 자주 대화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감히 보도 자료를 보고서도 한동훈이 전달하려고 하는 좀 핵심이라고 할까? 그걸 알 수 있다. 감히 한번 보도 자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가지 키워드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4가지.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이 부분 하나. 그리고 주체적 결정권을 가진 동료 시민들의 주인의식과 가치연대를 통한 공화주의. 1번 자유민주주의, 2번 공화주의, 3번 격차 해소. 지난 총선 때의 어떤 핵심표이기도 했는데요. 격차 해소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4번째는 미래 성장과 복지 정책의 선순환. 그래서 복지 정책 뭐 이런 거라고 한다라면 그간 제가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봐왔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겪었던 그런 것과 크게 어긋나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갈래라고 하면 뭐 이런 표현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금 안심된다. 그리고 이런 기조라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말하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이 책에서 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으로 좀 분류되는 신지호 전 전략기획 부총장님이 시즌 2를 얘기하면서 조선제일검 시즌 1이 살인도 사용법이었다면 좀 검사로서 어떤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될 거다. 활인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혹시 회계사님 보실 때 한동훈의 시즌 2의 어떤 키워드가 이것일 것이다. 방금 전에 뭐 한 4가지 정도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한동훈 시즌 2의 키워드가 이런 게 될 거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제가 4개를 꼽았는데 1번, 2번, 3번은 그간에 들어왔던 거고 많이 얘기해왔던 많이 해왔던 거고 서로 토론해봤었던 건데 4번째 미래 성장과 복지 정책의 선순환이다. 조금은 복지 이슈에 대해서 이번 이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 뛰어든다라면 성장과 복지 그리고
어떤 보수로서는 그간에 보여져 왔던 보수로서는 약간 생경한 측면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면에서는 좀 복지 예, 이 부분이 키워드이지 않을까. 복지. 예. 사실 최근에 또 어떤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논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부분인 네. 것 같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면 파급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잘 짚어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간 많은 정치인들, 많은 뭐 대선 후보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봐줘야 파퓰리즘이거든요. 예. 표적 없는 소위 말하는 좋게 말해서 이제 보편복지라고 하는 건데 거의 저는 제 생각으로는 포퓰리즘으로 가는 망하는 남미로 가는 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저의 기대까지 반영한다라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이 키워드 속에서는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잘 좀 짚어낼 수 있지 않나. 뭐 한동훈 대표의 정치 역량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신지호 전 의원께서 예. 시즌 2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시즌 2는 활인검 사용법이다.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본다라면 신지호 의원이 말하는 시즌 2라면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시작됐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보수 진보 논란과 관련되어져서 예. 저는 하나 비교하고 싶은 게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인혁당 사건들, 네. 인혁당 피해 보상 관련 건이죠. 예. 제 기억에 이게 거의 10년 넘게 질질 끌어왔던 일이거든요. 네. 이거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앉아서 얘기해봤던 거고 당시 이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서 술자리에서 야 좀 이것 좀 해결해라. 예.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뭐였었냐면 이거 섣부르게 했다가 시민사에서 요구한 대로 했다가는 직권남용으로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예. 우리 이거 못한다. 그런 말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은 뭐 제 김영 칼럼으로 모 언론사에서도 다 썼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썼냐면 한동훈은 그냥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 그러니까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 기억이 나는 게 문재인 정부는 막 비비꼬면서 해야 된다. 사실 그 난맥상도 누가 만들어냈냐면 소위 말하는 독수리 요영제라고 하나요?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던 박세현 대법관으로부터 예. 비롯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거를 10년 넘게 이제 질질 끌어왔고 인혁당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뭐랄까요 고통을 줬던 거거든요. 금전적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정말 비유하자면 몸을 비비꼬면서 하고 싶어도 이거 못한다. 예. 우리 정말 해주고 싶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매번 이야기를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만약에 해주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 뚜렷한 기억입니다. 네. 그런데 법 안 바꾸고 뭐 몸 비비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단박에 해결했던 예.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히 매력을 느꼈던 그런 포인트인데 이거 소위 말하는 진보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 우클리겠다 하면서 본인들은 못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단박에 해놨었고 우린 지금 진보 후보 보수 후보 찾는 게 아니라 제정신 박힌 후보를 찾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한동훈이 충분히 이제 적합한 사람일 수 있고 시즌 2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진즉에 시작이 됐었고 진즉에 시작됐다. 예, 저는 한동훈 대표의 새 저작 이름이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인데 네. 이것에서 저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면모가 알려진다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익히 알려져 있던 그러한 어떤 조처들, 발언들 이런 것의 배후에 깔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견제도 상당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로도 한때 불렸던 심평 변호사는 예. 한동훈은 평생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네. 또 한동훈 대표한테 견제구를 좀 날리긴 네. 했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어도 심평 변호사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분들에 대한 뭐 세평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발언에 대해서만 본다라면 네. 별로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악담인 거잖아요. 네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악담은 근거가 없는 만큼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지 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원석 기자님 보고 너 오늘 가다가 뭐 똥 밟아라 그런 말인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지금 뭐 윤상현 의원께서 한동훈 대통령의 시간 침해하지 말라. 이분의 진의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누군가도 또 그런 말을 하던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오전에 조금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출마의 뜻을 본격적으로 전격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좀 홍준표 시장에게도 한번 말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심평 변호사님의 뭐 이런 발언들 평생 대권 낭인으로 떠돌 것이다. 보수 진영 전체를 괴멸의 위기로 몰아넣은 탄핵 정국의 핵심 유발자다. 아까 제가 이제 조금 유보한다고
있지만은 심평 변호사님의 말은 뭐 그렇게 신경 써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뭐 네. 이것에 대꾸까지 하면서 뭐 한동훈 대표가 갈 길을 갈 만큼 한가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도 대권 출마를 뭐 어느 정도 시사를 했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있죠. 예. 대권 잠룡으로. 김문수 지사도 있습니다만 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는 네. 가장 비등비등하게 네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지금 명태균 리스크라는 걸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네네. 이 명태균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회 기자님이 앞선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명태균 리스크가 앞으로 대선에 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전망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분들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할수록 네. 역설적으로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오세훈 씨 뭐 나는 몰랐던 여론조사다. 그리고 자꾸 관계를 커트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 그 사람 안 만났다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 아들 통해서 아들과 명태균 씨와의 카톡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행사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사회를 보는 나왔어요. 그런 곳에서 또 이제 나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본인이 부인할수록 홍준표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판단을 진즉에 구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다 뭐 오리발도 힘차게 뻗어버린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을 본인들이 좀 자초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폭로를 마구마구 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좀 열받아서인 것 같아요. 좀 제 생각에. 독특해요. 사실 네. 비슷한 뭐 사안들이 많이 정치권에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갑자기 또 스탠스를 바꿔서 또 요 주요 정치인들 또 겨냥한 김건희 여사도 네. 최근에 좀 겨냥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추측의 영역이 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특유의 그런 변방의 뭐 활동가라고 예, 혹은 뭐 예.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겼다고 할까? 아하, 지금 애환. 이제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너 따위를 내가 무슨 그런 애를 내가 왜 만나냐? 그리고 접촉을 했다 한들 내가 영향을 받았겠냐? 뭐 이런 식의 것들, 이런 식의 태도가 조금은 본인의 자존심과 연관되어져서 이런 태도가 결국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브로커의 어떤 애환 아니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상당히 여의도에 보면 많이 계신데 네. 사실은 또 본인이 굉장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누구랑 친하다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 실제로 또 정치인들이 브로커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뭐 기자로서도 뭐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막상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부인당하는 거죠. 부인당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것처럼. 이게 모 정치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네. 똑같은 분이 말씀드린 걸 다른 통로로 이제 두 분께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저는 뭐랄까 약간 쏠깃한 게 명태균 한 말 중에 틀린 게 있냐.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사례를 든 건 아니지만 저도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카톡 내용인가요? 문자 내용 그거 보고서 이제 저도 되게 웃었는데 네.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는 김영선 전 의원을 김상민 검사를 어디에 좀 공천되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명태균 씨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그리고 지금 총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수 정권에서 역대 최고의 결과를 예측하고 있다. 보수 정권에서 역대 최고 결과치라면 제 생각 뭐 거의 170석, 180석을 예상한다. 이걸 그러면 이제 명태균 씨가 곧바로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이철규, 윤한홍 이 두 의원이 한다. 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110석도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 그리고 정치 무대 경험이 중앙 정치 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검사를 꽂으면 낙선은 불보듯 뻔하다 이런 말이 했는데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 저한테 두 통로로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당시 뭐 서울시장 선거 어디 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태균이 했던 말 뭐가 틀렸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다는 말이 이 사람 신기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보면은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순전히 명태균의 빙의에서 본다라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본인은 이용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 여러 가지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오세훈, 홍준표 그리고 기타 여러 이제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야비하리 만큼 야멸차게 이제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뭐 물론 명태균 씨가 뭐 또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지. 네, 아유 그럼요. 예. 예. 또 여당 주자들이 한때 또 뭐 필요할 때는 가까이 했다가 그렇죠. 또 예. 완전히 모르는 척하고 이 모든 것이 그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그런 시각에서 또 말씀을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그 명태균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사실은 뭐 보수 결집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들과 함께 또 대권 주자 잠룡들도 네.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또 탄핵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네. 지금 순위가 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복귀하고 이런 명태균 리스크가 또 나옴으로써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어떤 판세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판세가 갈지 아니면 새로운 판세로 좀 흐름이 짜일까, 예. 이런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 탄핵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애시당초 이제 지지율이 20%로 시작했었으니까 네. 계엄을 전후로 해서 이것이 뭐 15% 10%로 급전직하였다가 이 10%였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일부 언론에서 그것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혹은 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뭐 20% 30% 40% 급기야는 이제 민주당과 뭐 비슷해질 만큼 약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극우의 힘에 편승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10%에서 혹은 15%대 바닥에서 지금까지 약진하는 데 에 있어서 극우 진영의 움직임, 흐름 이것에 힘입은 바는 분명히 크다. 다만 저는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향후의 어떤 정치 진로, 정치 비전과 관련해서 여하튼 손 끊는 게 맞다. 극단적인 정치 흐름과는 공당이라는 어떤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면은 손을 끊어야 된다. 아무리 그게 달게 보여도 뭐 이런 비유를 해본다라면 정말 뭐 이틀, 3일, 4일을 굶었다 하더라도 네. 이건 입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비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책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구절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고 쭉 한번 책에서 찾았는데 네. 여러분 다 책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과 어울리는 그런 책인데 어떤 책이죠?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최근에 이제 예. 베스트셀러. 저는 사놓고 못 봤습니다. 네네. 예. 앞부분에 그 부분이 나와요. 이제 책 저자가 한 말이 아니라 아담 세브로스키라는 이제 정치학자의 말을 인용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인상 깊더라고요. 뭐냐면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시스템이다. 네. 저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뭐랄까요? 승복하는 방법? 이걸 알아야 된다. 결국은 그렇다면 저는 지금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2개월 후, 3개월 후에 있을지언정 그 달콤한 유혹들, 부정선거의 유혹들, 극우의 그런 집단적인 어떤 뭐랄까요? 수십만 표의 수백만 표의 표 이런 것들에 영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국민의힘의 5년 후, 10년 후 좁게는 국민의힘 넓게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없다. 극단적인 흐름과는 우리 손을 끊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또 공교롭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마지막 변론의 길에서 최종 변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3월 중에 결론은 나오겠죠 아마. 이재명 대표 2심. 그럴 것 같습니다. 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나왔던 이 선거법 2심.
혹시 이 2심은 좀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미 법에서 정한 기한은 넘겨버렸습니다만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좀 사법부가 이런 것에는 좀 경각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에 대해서 강행 규정으로 못 박혀 있는 그런 시한조차도 사법부 스스로 어긴다라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연관된 이야기로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절차를 좀 보여달라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1심에서 결과 이것에서 크게 어긋날 수는 없다. 너무나 하나하나들이 굳건한 사실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2심에서 결과가 달리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 되려면은 그 대법원까지 그렇죠. 선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2심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유죄가 나오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법원 선고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5월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만약에 법 규정대로 한다라면 633을 지킨다라면 충분히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거고 꽤 오래 전에 들은 건데 모 변호사의 이제 푸념이 기억나더라고요. 뭐 법전에 이러 있다 한들 대법원은 대법관 마음이다. 그런데 이제 저의 어떤 짧은 어떤 이제 법률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마음먹기에 달려져 있는 거고 심지어는 자칫하면 기한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조차도 우리 뭐 권순일 씨 사례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왜곡되어졌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을 뭐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옳다라고 본다라면 빠른 시일 안에 법조문을 지켜서 30일이라는 강행 규정을 지켜서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대법원 선고까지 안 가더라도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영향을 미쳐야죠. 그리고 이름 지우고 2025년이라는 시기를 지운다라면 누구든지 야 그런 후보가 2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이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의 궤를 벗어난 건데 역설적이지만 2025년 민주당의 상황이다라면 저는 다른 생각을 상상하긴 힘들다. 이때의 다른 상상이라고 하면은 2심의 결과가 나왔고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다른 후보를 찾는다. 이런 것은 저는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돈을 걸어라 하면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에 뭐 다 걸어야죠. 그럼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적어도 민주당 내에는 상황에서는요.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저희가 논의할 때까지는 이 발언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중도 보수 말하자면 선언을 했어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좀 충격파가 있습니다. 어떤 좀 의도라고 보시고 좀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진보 보수를 논하는 정치평론가 치고 정치인 치고 전 제대로 된 정치인을 못 봤거든요. 저는 이건 허상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는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진보 보수란 용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재명이 진보 보수를 들고 나온 것은 상당히 영리하고 약삭빠른 행동인데 정치공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면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진보는 나눠 가질 사람도 없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정의당이라는 영역, 뭐 특정인을 예를 든다라면 심상정 후보가 있어서 그 이전엔 뭐 노회찬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진보 안에서도 경쟁이 있었어요.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 빼앗아갈 수 있는 표가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그게 없거든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뭐 사회민주당이다, 조국혁신당이다, 또 뭐죠? 몇몇 정당들. 그 군소정당. 군소정당들. 그 사람들 이제 진보를 자처하고 진보를 참칭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전에 뭐 사진에도 나왔잖아요. 5명이서 사이좋게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모습. 이분들 뭐 사실상 위성정당이잖아요. 민주당에 기대어서 이재명에 기대어서 빠찌 끌어온 빠찌 빌려온 빠찌 구걸한 사람들인데 무슨 진보 영역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는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영역은 자기가 다 이미 확보해놨으니까 좌우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우측으로 동진하려는 그런 욕구에서 한 순전히 어떤 정치공학적 발언이 아닌가. 저는 상당히 또 영리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도 근데 그 좀 새로운 또 어떤 분류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진보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또 행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네가 나를 안 찍으면 니들이 사실은 그리고 전 좀 웃긴 게 뭐 특정 단체를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클릭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전 좀 낯간지러운 게 결국 그 사람들 뭐 그 해당 단체의 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노골적으로 지원 지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짜고 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분들인데 좀 그런 면에서 부담이 없지 않나. 이게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쉽진 않을 거다. 저는. 쉽진 않을 네. 거다. 저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진보다 보수다를 얘기하는 게 예. 먹히지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의 그간의 행보들, 발언의 신빙성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찾아서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씨가 이 발언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보수이다. 똑같은 발언을 저도 찾아봤는데 2020년도에 거의 똑같은 발언을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했었고 또 그럼 이 발언만 했냐? 그것과 또 다른 발언을 또 했어요. 나는 진보다 이런 발언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보수다, 중도다 진보다 이런 발언을 수시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다지 오히려 이분의 어떤 혼란스러운 정체성만을 부각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했습니다만 그 한 가지 또 이 중도보수 선언에 앞서서 또 상속세 어떤 문제를 확대해서 좀 개편하는 그런 방안도 내놨고.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회계사님이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사실상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우리 방송을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히려 저게 초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전문가이신 우리 회계사님 보셨을 때는 이 논의 어떻게 좀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도 민주당과 많은 특히 이런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관련 토론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패널로서 참여연대 이제 집행위원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상속세 대폭 감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의원이 180명이고 이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의원들 혹은 관심 있는 의원들 10명도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고 있는 사람. 뭐 자기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국회의원들이니까 180명일 텐데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엔드 이야기한다 하면은 정말 5명이에요. 정말. 5명 안짝.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상속세는 대폭 낮춰야 된다.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말. 아니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세 상속세를- 최고세율이 50%라면 40%, 30%, 20%가 낮춰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다. 저보고 만약 네 장담할 수 있어? 장담할게요. 결국은 어떤 정당의 경제통이다 하는 분들은 2분, 3분이고 결국은 민주당에는 들어오는 분들이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와요. 예. 민주당이 진보냐 보수냐 하면 보수정당이에요. 그리고 진보 쪽에 상속세 아는 사람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내던지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한 이게 꽤 됐겠네요. 조국 사태 이전이니까 그건 10년 전으로 가는데 어느 날은 민주당 내 이렇게 소위 경제통일한 분들이 토론했는데 상당히 약식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민사회 쪽을 설득하려고. 네. 뭐냐면 상속세율을 낮추자. 상속세율을 낮추려면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날도 이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그때 한 게 다른 거 없었어요. 막 자료 가져와서 읽고 뭐라고 하고 뭐 이해관계자들도 쭉 나와서 하던데 제가 그날 한 게 뭐냐면 그 기업 쪽 관계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기업 쪽 관계자가 나오셔서 뭐 이러해서 상속세율을 낮춰야 된다. 우리 상속세 내려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50% 혹은 주식의 형태라면 60%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있는 한은 우리의 기업의 영속성, 기업의 계속성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길래 그날 한 게 아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공식 토론회라기보다는 간담회식에 제가 뭘 했냐면 막 말씀하시는 동안 그날에서야 이제 나오니까 어느 회사 소속이라는 게 나오길래 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그분이 바로 확인해 보셨어요. 어떻게 아들내미한테 딸내미한테 제 기억에 3남매였었거든요. 이미 부의 이전이 거의 사실상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 시청자분들께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재세 제도 이미 걸레짝이 다 됐어요. 형해화가 됐어요. 예. 여러분 한번 지금이라도 한번 구글에 상속 플랜 절세 플랜 한번 쳐보십시오. 많은 광고들 뜰 겁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책자 중에 그 책자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꼭 좀 지금부터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1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여러분 한번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죄송합니다 재벌님들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그러니까 정의선 정의선 회장에게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회장에게 부의 이전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거 잘 아시잖아요. 글로비스란 회사를 하나 차리겠어요 아들내미한테. 정확한 수치는 까먹었습니다. 대략 그거예요. 5천만 원짜리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 다음에 일감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물류 비용을 모두 여기에 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수천억이 금방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대기업들만 하는 거였었는데, 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걸 못 하겠어요. 그걸 못 하게 하는 것도 또 피해가고 어쩌고 하는데 anyway.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이기용에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는 제 아들한테 제가 그 회사가 500억짜리 회사라면 500억을 상속을 하려면 뭐 상속세가 대충 뭐 200억 뭐 이 정도 들겠죠. 그런데 제가 아들내미한테 야 아들아 너 5천만 원짜리 회사 하나 만들어. 아까 글로비스가 했던 거 그대로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 회장한테 했던 똑같이 야 아들내미 지금은 5천만 원도 필요 없어요. 100만 원짜리 회사 10만 원으로도 됩니다. 회사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는 제 회사에서 제가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다고 했으니까 제 일감을 여기로 주는 거예요. 아들내미한테.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뭐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씩 이익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세무당국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허용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이기 중소기업이니까 이거 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볼게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속세를 낸다. 그럼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바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맞잖아요, 제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 왜 상속세를 맞냐는 거죠. 500억짜리 회사가 있으면 아들내미한테 야 요즘 10만 원으로도 주식회사 만들어집니다. 회사 만들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일감 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법적인 거 아니에요. 다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있긴 합니다만 그건 좀 또 다른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거. 제가 조금은 어그레시브하게 던지면 상속세, 증여세 두들겨 맞으면 바보다. 자꾸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업을 잊게 하기 위해선 내 재산의 50%를 뺏깁니다. 주식의 형태는 60%를 뺏깁니다.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지 않다. 다 피해간다. 결국은 상속세 증여세는 다 형해화돼 버렸고 이걸 누가 만들어놨냐? 이재명이 만들었고 좀 또 국민의힘도 동조했겠죠. 지들 정치인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 상속세 조금 감소하면 뭐 부자 감세고 핏대 세우고 좌클릭이네 우클릭이네 하는 거 보면 가짜다. 웃기는 짓 좀 하지 말아라. 저는 제발 좀 정치인들 이런 짓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들이 다 이게 지금 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있는 이상은 상속세 증여세 두드러 맞는 건 바보들인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이거를 해서 상속세율을 감면하면은 부자 감세이고 뭐 우클릭이고 하다. 아니 이렇게 너덜너덜 걸레짝을 만들어 놨으면 이건 모르는 사람만 그러면 상속증여세 내는 거잖아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추접하게. 맞습니다. 진짜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게 되는 요즘에 이러지 말고 그냥 상속세율 낮춰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건 맞는 거거든요.